여기 한 여성이 프랑스를 거쳐 브라질까지 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의 눈앞에서 2번이나 똑같은 얼굴을 마주하고는 눈물까지 흘리며 경악하고 마는데요. 프랑스에서 브라질에서 봉변을 당하고 2번이나 마주한 얼굴에 눈물까지 흘렸던 이 여성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맨섬에서 온 사무엘라 파커라고 합니다. 혹시 맨섬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알고 계신가요? 맨섬은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작은 섬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어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맨섬을 찾는답니다. 뭐 그렇다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하죠. 워낙에 작은 곳이니까요. 하지만 맨섬은 늘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답니다. 제 부모님은 맨섬에서 양농장을 하세요. 작은 맨섬에서도 구석진 시골에 있는지라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지만 부모님의 농장은 맨섬에서 가장 큰 농장 중 하나인지라 저희 집은 꽤 부유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덕분에 세상에 저를 막을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다는 당돌한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이 되었죠. 언제 어디서든 자신만만한 행동과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엇이든 적당히가 중요하죠. 제 자신감이 적당한 것이었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갓 20살이 된 저는 철없는 철부지 20살 여자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세계 여행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반대했어요. 혼자 옆나라 여행도 다녀와 본 적 없는 애가 세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니 난리가 났죠. 누군가가 격렬하게 반대를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저는 여행 계획표를 짜서 무려 6개월 동안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덕에 세계여행 허락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이 허락하신 몇 나라 정도는 다녀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얌전히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저는 저를 철없는 아가씨로 표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면서 속으로 검은 마음을 품었어요.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은 나라도 꼭 다녀오겠다는 마음이었죠. 부모님은 맨섬 옆에 있는 영국이나 아일랜드, 스위스, 스웨덴, 조금 더 가면 터키 정도만 허락하셨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약속한 대로 2개월 동안 여행을 하되 그 기간은 제가 가고 싶은 나라를 가는데 쓰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참 철없는 생각입니다. 저는 저처럼 미련한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요. 여하튼 처음에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려는 의도 반, 제가 가고 싶은 마음 반으로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들이 품고 있는 파리에 대한 환상들을요. 화려한 불빛이 켜져 있는 에펠탑, 거리에 퍼져 있는 크루아상과 커피 냄새,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앉아있는 세련된 차림의 파리지앵들, 곳곳에서는 불어로 부르는 샹송이 울려 퍼지고 공원에서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있는 그곳, 파리.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역시 파리는 제 상상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매치기였어요. 가장 안전한 유럽 국가인 맨섬도 소매치기가 있을 정도로 유럽에는 소매치기가 흔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 중에서도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가방을 꽁꽁 숨겨 다녔는데 어느 순간 보니 가방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가방 밑부분을 찢어서 안에 있는 것들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미리 대비를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제 상상과 다른 프랑스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거리가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개똥이 지천에 널려 있었고 이 때문에 냄새도 났어요. 그걸 밟고 다니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에펠탑은 멀리서 봐야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에펠탑 앞의 잔디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음식물을 먹으려는 쥐떼들로 득실득실했고 역시나 오물이 가득했어요. 프랑스에 이런 면이 있다니 믿어지시나요? 직접 본 저도 놀랐는데 안 본 분들은 더 하겠죠. 그런데 여기까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다음에 벌어진 일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늦어졌더라고요.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서둘러 숙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철도, 운송회사가 파업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저는 밤늦은 시간에 홀로 걸어서 숙소로 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남자들이 제 뒤를 쫓아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쫓아온 남자들은 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위험천만한 짓을 했고 제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시하자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이것까지 무시하자 나중에는 제 팔뚝을 붙잡고 프랑스어로 무어라 말했어요. 기분 나쁘게 웃으며 능글맞은 웃음을 짓는데 분명 모르는 언어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겠더라고요.
게다가 그들은 저를 토끼몰이 하듯 몰아 구석진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고 근육은 경직되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숙소는 멀리 있고 남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고 도망갈 구석도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던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고함을 쳤습니다. 동양인 남자 2명과 여자 1명의 조합이었어요. 저를 괴롭히던 프랑스인들은 눈을 양쪽으로 쭉 찢으며 동양인을 비하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고함을 지른 사람들은 성큼성큼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프랑스인들도 낄낄거리며 앞으로 나섰죠. 그런데 그들의 여유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동양인 남성 2명의 체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거의 2m는 되어 보이는 거구들의 등장에 프랑스 남자들은 주춤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2m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체격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프랑스인은 용기를 내서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지만 픽 하고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눈에 남자들이 한 행동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랑스 남자의 주먹을 살짝 피하면서 팔을 밀어내는 듯한 동작 몇 번이었거든요. 다른 1명은 힘차게 달려오는 남자의 발목에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직접적인 타격 없이 프랑스 남자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온 여자는 제 앞을 감싸고 저를 보호했는데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프랑스 남자들의 일행이 저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인질이라도 잡으려고 했나 보죠. 저를 보호하던 여자분은 저보다 체구도 작고 야리야리한 몸매였어요. 제가 지켜주는 게 더 옳다고 보일 정도였는데 저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을 보고는 깜짝 놀라 눈을 비볐습니다. 그 여자분이 단 몇 번의 움직임만으로 그 남자들 제압한 걸 봤거든요. 자신의 체구의 2배는 되는 남자를 가볍게 피하고 돌아서서 그대로 다리를 올려 찍어버리는데 남자는 그 자리에서 악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습니다. 몸을 부들거리며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통쾌했어요. 저 작은 체구에서 어쩜 저런 파괴력이 나오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라 특공무술을 배운 유단자들이라는 걸요. 갓 20살이 된 제 눈에 그들은 비밀 조직의 조직원이거나 스파이 아니면 군인이었습니다. 프랑스 남자들은 폴리스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저를 구해준 3사람은 아무 동요도 없이 그들을 지그시 바라보며 서서히 걸어갔습니다. 결국 저를 괴롭히던 프랑스 남자들은 그 길로 줄행랑을 쳤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타고 있던 자전거까지 버리고 갈 정도였죠. 그들은 그제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구해준 동양인 3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짧은 단어들로 대화를 이어갔는데 그들이 묻는 건 이것이었습니다. 괜찮냐? 경찰을 불러야겠냐? 어디까지 가는 길이냐? 그런데 사실 지금 일이 괜찮다면 거짓말이죠. 낯선 나라에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험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안 괜찮을 리가요. 하지만 3사람이 도와준 덕에 무사했고 저와 말도 안 섞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지켜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쁜 사람도 있다면 착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경찰을 부르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배척한다는 건 여행하면서 몇 번이나 느낀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도 별 도움을 받지 못할 게 분명했어요. 직접적인 경험도 있었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경찰서를 찾아갔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만 적으라고 하고 저를 돌려보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적은 경위서는 보지도 않고 옆으로 치워놓는 걸 보면서 프랑스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3사람에게 숙소까지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그들은 마침 가는 길이었다며 저를 숙소까지 바래다 주었죠. 천군만마가 따로 없었어요. 그들을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풍당당하게 숙소 로비에 들어간 그때 눈앞이 팽팽 돌면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쿵쿵거렸고 호흡을 하는 게 어려웠어요. 깜짝 놀란 직원이 달려나와 제게 상황을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를 도와준 3사람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로비 구석에 앉아 한참 심호흡을 한 뒤에 겨우 진정할 수 있었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한참 동안 긴장 상태에 있었던 후폭풍이 한 번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물으니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는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돌려보내면 어떡하냐 말하니 3사람이 완강하게 돌아가기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게 보이니까 이젠 돌아가겠다면서요. 연락처도 받지 않았냐 물으니 연락처를 두고 가면 제가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면서 떠났다죠. 그러면서 여자분의 이름은 들어서 기억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영어로 적은 여자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는 더듬거리며 읽었어요. 킴, 히어. 저도 정확한 발음은 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국적을 아느냐 물었더니 직원은 아마 중국인일 거라고 말했어요. 요즘 중국인들이 그 지역에 여행을 많이 온다면서요. 또 이런 이름을 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인이라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무술을 쓰는 건지 어느 정도 예상하게 되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쿵푸라는 무술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이쪽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저의 사연을 어린 학생들이 듣는다면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직 어리다면, 특히 여자라면 혼자 여행하는 건 피하고 혼자 여행을 한다면 아주 안전한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즐비한 곳에서 여행을 해라 라고요. 사실 이 말은 과거에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이라 꼽히고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인 프랑스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집으로 돌아가거나 안전한 곳으로 목적지를 바꿔야 하는데 저는 위기를 극복했다는 이상한 자신감에 빠져서 브라질로 가는 일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그 위기를 극복한 것도 제 능력이 아닌데 대체 무슨 자신감이었던 건지 말이죠. 브라질에 도착한 그날 비행기에서 내려 도심으로 가는데 그 순간부터 싸하더라고요. 여행을 하면서 길러왔던 위기감지 능력이 발동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외곽인이 이런 것이고 도심으로 가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심을 들어갔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놀랐던 건 모든 가게에 쇠창살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가게에 들어가면 계산을 하는 직원이 있는 곳이 막혀 있더라고요. 쇠창살로 되어 있고 아크릴판 같은 걸로 벽이 쳐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건 방탄 소재였습니다. 그곳은 딱히 위험하다 지정된 곳도 아니었어요. 관광객들도 많이 다닌다는 곳이었고 수도 한복판이었습니다. 방금 도착한 브라질에서 위기감을 느낀다는 건 썩 반가운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애써 불안한 감정을 억누르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봤던 무서운 분위기도 며칠 지내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싸우는 사람도 한 명 본 적 없었고 노숙자들도 생각보다 적었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 여행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싼 옷, 액세서리, 가방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밝은 곳만 다닌다. 세 번째, 돈은 필요한 만큼만 들고 다닌다. 네 번째, 숙소는 가장 번화한 곳에 잡는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네 번째를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어요. 여행 예산은 고급 호텔에 맞춰서 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모자랐거든요. 프랑스에서도 숙소를 옮기느라 부모님이 용돈으로 주신 돈도 다 써버렸고 수중에 남은 것은 제가 가져온 돈이었는데 숙소를 바꾸게 되면 여행하는 동안 국어를 해야 할 판이었어요. 그렇다고 연락도 못했습니다. 몰래 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기존에 있던 숙소보다는 살짝 더 도심에 있는 숙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보니 브라질도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내다 보니 도심에서는 마음을 놓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멋을 부리게 되었고 버스도 치안이 좋지 않아 타지 않는 것이 좋은데 택시비를 아끼겠다고 버스를 종종 타게 되었고 오토바이가 가까이 오면 무조건 벽 쪽으로 찰싹 붙어야 했는데 이것도 슬슬 설렁설렁하게 됐습니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여행에 가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아예 혼자서는 이런 곳에 여행을 가지 마세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노숙자들의 타깃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이제 여행 마치고 맨섬으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불러 기다리고 있는데 노숙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였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는 게 답이라 하여 아무 말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설마 사람들도 있는 대낮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는 제가 반응이 없자 제 핸드폰을 툭 하고 쳐버렸어요.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은 맥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노숙자는 순식간에 제 핸드폰을 들고 갔습니다. 당황하며 내놓으라고 소리치자 옆에서 노숙자들 2명이 더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달려들어서 제 캐리어 1개와 제가 메고 있던 가방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깡마른 노숙자들이었지만 남자들인지라 저보다 완력이 셌고 저는 꼼짝없이 짐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캐리어는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고 저는 가방을 품에 안은 채 웅크려 그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감은 눈을 겨우 떠보니 주변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힘차게 헬프미 헬프미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 말을 들은 채 만체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제 눈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양인이 보였는데요. 저는 프랑스에서 중국인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저를 무시했어요. 끝까지 조심할 걸 왜 안일하게 생각했을까? 스스로를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프랑스에서의 일이 생각났어요.
순식간에 저를 둘러싸고 있던 노숙자 3명이 저에게서 떨어졌고 누군가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어린 남자아이였는데 그 아이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 앞에는 동양인 남자 2명이 서 있었는데 노숙자들은 건장한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주춤했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내놓으라 손짓하자 노숙자들은 제 캐리어를 들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얼마나 재빠른지 노숙자는 몇 걸음 떼지도 못하고 붙잡혔어요.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안도감과 공포가 엄습해오던 그때 한 노숙자가 다른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노숙자의 품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칼이었습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그건 저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외국인들을 건드리는 일들은 흔치 않고 여기는 어쨌든 도심에 포함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를 도우려다 사람이 다치다니 끔찍한 생각이 순식간에 머리를 휘저었죠. 그런데 그 동양인 어린 청년은 칼을 들고 달려드는 남자를 가볍게 회피했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도망가는 노숙자를 붙잡았던 남자도 합세해서 칼을 든 남자를 제압했죠. 그 사이에 저와 있던 앳된 남자아이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칼을 든 남자를 상대하는 도중에 다른 노숙자들이 제 캐리어와 짐을 다 가져갔던 것입니다. 당연히 핸드폰은 박살이 나 있었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눈을 뜨게 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남자는 제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었는데 그 남자는 옷 안에 하얀색 도복 같은 걸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외쳤어요. 당신 쿵푸를 하는 사람이군요. 그 남자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는데 제게 지금 쿵푸라고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쿵푸를 하는 중국인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는 쿵푸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다. 한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권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적 있는 무술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태권도 시범단 자격으로 브라질에 방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간인을 상대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브라질의 치안이 너무 안 좋다 보니 개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과한 대처는 하지 않았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감격했어요. 아시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니 제가 여행을 해야 하는 곳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곧장 현실적인 두려움이 닥쳐왔어요. 저에게는 남은 게 없었으니까요. 브라질 경찰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들은 자기들도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청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가버리더라고요. 브라질의 치안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데리고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 갔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고 가족들은 한국인들을 통해 돈을 보내주셨어요. 생판 모르는 외국인에게 돈을 보내도 되는지 걱정하셨지만 저를 위해서 칼 들고 달려드는 사람도 상대해준 사람들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과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등을 받았어요. 꼭 답례를 하고 싶었거든요. 친절한 한국인들은 출국할 때까지 머물 곳을 마련해 주기까지 했어요. 브라질에서 숙소를 제공받았는데 방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모두 보았습니다. 남자 선수들 몇 명이 다른 선수들의 방으로 짐을 옮기는걸요. 저를 배려하려고 방을 하나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지내며 프랑스에서 저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모두가 참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던 그때 저는 프랑스 직원에게서 받았던 은인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뒷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걸 보여주니 선수들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김희영이라며 그 이름을 읽었어요. 그 한국인은 중국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김희영이라는 이름은 한국의 이름이라고 말이죠. 분명 호텔 직원은 중국 사람 같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었던 겁니다. 요즘 프랑스에서 한국인 사람인 척하는 중국인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 비슷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돌아가기 전날 새벽에 저는 한국인 태권도 선수들과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모두가 두 팔 들어 반긴 그 사람은 바로 프랑스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그 여자분이었습니다. 우연이 있어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절 구해줬던 그녀, 김희영 씨도 저를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희영 씨 일행도 태권도 시범단이었는데 프랑스, 영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로 넘어온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다니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국인에게서, 그것도 태권도 시범단의 마스터들에게 똑같은 도움을 받았음에 놀라워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겹겹이 감사 인사를 하자 저의 사랑스러운 한국 친구들은 무도는 남을 지킬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무도를 완성시켜준 제게 감사하다면서 오히려 제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태권도의 진심이었어요. 또 선조들이 발전시켜온 무술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범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공중제비를 돌고 송판을 놀라운 스피드로 부수고 발차기가 그 정도의 파괴력을 내다니, 알고 보니 전 세계의 무술을 통틀어서 태권도의 발차기가 가장 강하더라고요. 이제 돌아가는 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돌아 나오는 그때 몇몇의 동양인들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묻더라고요. 괜찮냐고요. 그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본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노숙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눈이 마주쳤던 사람이었어요. 칼을 든 노숙자들에게 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괜찮냐고? 뻔뻔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사람들도 무술복 같은 걸 입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무슨 일로 이곳에 있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은 중국에서 왔고 쿵푸를 수련한 무술인이라 소개했어요. 태권도 시범단과 마찬가지로 쿵푸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왔다더라고요. 정말 웃음밖에 안 났습니다.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운 무술로 사람을 지키고 있는데 무술인이라는 작자들이 자신들의 쿵푸로 사람을 지키기는커녕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으니까요. 그것도 국가를 대표해서 온 대표단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니 중국 쿵푸의 수준은 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말 신뢰되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훌륭한 태권도인들을 뻔뻔한 중국인들과 비교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중국인들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아 한국인들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를 살려준 은인들을 저런 중국인들로 오해해서 죄송하다고요. 중국인들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신경 쓸 바인가요? 이미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그들의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수준 낮은 이들과 어울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들의 배려와 보살핌 덕에 맨섬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난리가 났죠. 부모님에게 크게 혼쭐이 나고 한동안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어요. 바로 태권도 수련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듣더니 크게 감명을 받았고 집에 태권도 수련장을 만들기까지 했어요. 알고 보니 맨섬에서도 태권도를 가르치더라고요. 머나먼 타지인 맨섬에까지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을 정도로 훌륭한 무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태권도장은 신체적 수양뿐만 아니라 정신적 수양도 가능하다면서 많은 어른들도 수련 중이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알았는지 저희 가족은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며 태권도 수련에 매진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저는 현재 태권도 검정띠를 땄을 만큼 능숙해졌습니다. 물론 태권도 선수들에 비하면 한참 부끄러운 실력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선수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제 태권도 실력도 보여주고 귀한 가르침도 얻었답니다. 타연을 적으면서 쓰임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수백, 수천, 수만 번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든 칼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저는 제가 올바르게 쓰이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철부지 같은 모습은 뒤로 하고 지금은 맨섬에서 태권도 사범으로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지금 하고 있는 태권도 사범을 그만두고 가업을 물려받아야 하겠지만 지금 저는 제 삶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고 삶의 방향을 잡아준 한국의 태권도인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간 다시 또 만나길 바라고 저의 두 번째 나라와 같은 한국의 모든 분들 부디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펜을 놓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파란만장했던 여행기 같아요. 한국인들을 프랑스에서 브라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정말 드물고 힘든 일일 텐데 읽으면서도 엄청 신기했네요. 여하튼 정말 생소한 나라 맨섬이라는 곳에서 혼자 여행을 갔다가 봉변당할 뻔한 일들을 두 번이나 한국인들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태권도 사범까지 한다던 사무엘라 파커 씨의 에피소드를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